어머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심장이 돌덩이처럼 가슴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온몸에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전 재산 위임장, 서명자 김정순.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를 본 적도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었습니다. 목 뒤에 솜털이 곤두섰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 도장이 맞긴 한데 제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잔액 좀 보세요. 3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제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고 온몸의 뼈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 평생의 저축이 남편이 땀 흘려 모은 그 돈이 사라졌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선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띤 채로 어머님, 차 준비됐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의 손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보다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저는 혼자서도 제법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뜰에 국화를 보며 커피를 마셨고, 오후엔 드라마를 보다 졸았으며, 저녁이면 며느리가 보낸 반찬으로 소박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밤이면 남편이 누워있던 침대 반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고, 빈자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으며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60평생 혼자 사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무릎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무릎 전체로 퍼졌고 뼈 속까지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부턴 혼자 씻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허리를 굽히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으며 욕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이 얼어붙었고 욕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단번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보호사 한 분 모셔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안도감이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고 짓눌리던 무게가 조금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선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이 처음 우리 집 문을 두드린 건 초가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선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했고 봄날의 햇살처럼 포근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선희 씨가 경력도 많으시고 정말 친절하시대요.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선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고 거실을 둘러보며 집이 참 아늑하다고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에 꽉 차 있던 불안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박선희는 제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고,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부드럽게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힘 조절이 완벽했고, 식사 준비도 척척 해냈으며, 제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도 제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벗이 되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며 웃었고,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들 키우던 이야기, 시집살이 하던 시절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박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고, 때로는 놀라워하기도 했으며, 적절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느낌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박선희가 오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남편 생각이 나서 그런가 봐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돼야 겨우 잠들어요. 불면의 고통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는 그 고통. 온몸이 피곤해서 부서질 것 같은데 잠은 오지 않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귀에 박히던 그 끔찍한 시간들. 빈 침대 반쪽을 바라보며 울던 그 외로운 밤들. 그러자 그녀는 가방에서 하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 드셔보세요. 수면에 좋은 영양제예요. 제 어머니도 드시는 거라 효과 정말 좋아요. 봉지 안엔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포장은 없었고 그냥 비닐봉지에 알약들만 덩그러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멜라토닌이랑 비타민 복합제예요. 병원 갈 필요 없이 이것만 드시면 푹 주무실 수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의심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고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약을 먹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금세 잠이 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잠이었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면서 의식이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팔다리가 쇠사슬로 묶인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오랜만에 푹 잤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약 드셨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박선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잤어요. 고마워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선희는 매일 밤 그 약을 건넸습니다. 마치 의식처럼 저녁 9시가 되면 그녀는 물 한 컵과 함께 하얀 알약을 가져왔고 저는 순순히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 탁자 위에 제가 본 적 없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선희가 어제 어머님이 꺼내셨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또 다른 날엔 며느리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이상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제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 기억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거울 속 제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면대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의 저는 낯설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으며 눈동자엔 생기가 없었고 피부는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이 마치 다른 사람, 아니 귀신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볼을 만져봤지만 그 손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그냥 피곤하신 거예요. 약 잘 드시고 푹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오늘은 묘하게 차갑게 들렸고 따뜻했던 그녀의 목소리에서 섬뜩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희 씨, 내가 요즘 많이 이상하죠? 제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너무 확신에 차 있었으며 그 환한 미소가 오늘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며느리가 언제 왔다 갔는지, 심지어 제가 어제 뭘 했는지조차 희미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았고, 아니, 누군가 제 기억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온몸이 얼음장에 던져진 것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치매라니. 남편도 떠나고 이제 치매까지 오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얼굴이 많이 수척하신 것 같은데. 며느리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고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이상한 거 없으세요?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그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가슴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팠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선희 씨가 잘 돌봐주고 있어. 며느리는 뭔가 더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그때 박선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차 준비됐어요. 며느님도 한잔 하세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 차가운 것을요. 마치 얼음 조각 같은 무엇이, 아니 날카로운 유리 파편 같은 것이 그 미소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떨리는 손가락.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고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때 박선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얀 알약과 물 한 컵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알약은 차가웠고 마치 얼음처럼 손끝을 얼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삼켰습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 작은 하얀 알약이 제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밀려왔고 의식이 흐릿해졌으며 제 머릿속은 점점 텅 비어갔고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약을 먹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의 기억이 마치 꿈처럼 흐릿했고 때로는 아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심지어 약을 먹었는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불안감이 가슴 속에서 커다란 덩어리처럼 부풀어 올랐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 아니, 누군가 훔쳐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드라마 보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내가 울었다고요? 제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고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네, 엄청 우셨어요. 주인공이 죽는 장면에서요. 박선희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평온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온몸이 벌벌 떨렸으며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구멍이 뚫리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 제 머릿속 서랍을 하나씩 여러 중요한 것들을 빼가는 것 같았으며 제 정체성 자체가 증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낮 시간에도 멍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마치 영화 필름이 끊긴 것처럼 시간이 건너뛰어 있었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쥐고 있지만 TV는 꺼져 있었고 찻잔은 식어 있었으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이에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됐고 제 기억을 의심하게 됐으며 제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안개로 뒤덮인 것 같았고 그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으며 이제는 손바닥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농밀해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언제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찾던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선물한 다이아몬드 반지. 제 보물 중에 보물이었고 절대 잃어버릴 리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서랍마다, 옷장마다,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박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선희 씨, 혹시 내 반지 못 봤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못 봤는데요.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어디에 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리 짜내려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제 목소리는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박선희의 목소리는 위로하듯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눈빛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으며 제 자신마저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책상 서랍에 항상 보관하던 통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반지는 그렇다 쳐도 통장까지 사라진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가져간 겁니다. 박선희를 불렀습니다. 선희 씨, 내 통장 어디 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디 두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목소리는 평온했으며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서랍에 뒀는데 없어졌어요. 그럴 리가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박선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나 좀 와줄래? 지금 당장. 며느리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으며 힘이 없었습니다. 얘야,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 반지도 없어지고 통장도 없어지고 내 기억은 자꾸 사라지고 나 미쳐가는 것 같아. 며느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라지는 기억들, 없어진 물건들, 박선희가 매일 밤 주는 약, 점점 심해지는 혼란. 말하면서 울었고 떨었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 약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침실로 가서 박선희가 준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얀 비닐봉지에 담긴 하얀 알약들. 며느리는 그걸 받아들고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빛에 비춰보기도 했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약국 약이 아니에요. 포장도 없고 라벨도 없어요. 이게 뭔지 검사 받아봐야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저는 그제서야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박선희가 저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다는 것을.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박선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실 시간인데 며느님도 같이 드시겠어요?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가면처럼 느껴졌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궁금했으며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어머니한테 무슨 약을 드린 거예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선희의 미소가 굳어졌고 눈빛이 변했으며 마스크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이요? 수면제요. 어머님이 잠을 못 주무셔서. 이게 수면제예요?
포장도 없고 라벨도 없는데 며느리는 알약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박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고 다음 말을 고르는 것 같았으며 긴장이 흘렀습니다. 제 지인이 약사인데 거기서 받은 거예요. 어머님한테 좋다고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눈빛이 흔들렸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도 느꼈을 겁니다. 약사 이름이 뭐예요? 약국 이름은요? 박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으며 세 사람 모두 숨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희 씨, 어머니 통장 어디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는데요. 반지는요? 어머니 다이아 반지. 역시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그럼 경찰 부를게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지겠죠.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박선희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미소는 사라졌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으며 마침내 진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좋아요. 경찰 부르세요. 근데 증거 있어요. 제가 뭘 훔쳤다는 증거가요? 그 목소리는 조롱하듯 냉소적이었고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으며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통장이랑 반지 찾으면 되죠. 찾아보세요. 어머님 방에서요. 제 방은 못 들어가요. 영장 없이는요. 박선희는 웃었습니다. 비웃듯이, 승리한 듯이.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교묘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저를 약으로 무력화시키고 제 재산을 훔치고 증거는 남기지 않고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고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박선희는 여전히 그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박선희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마지막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경찰에 신고하고 약 성분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도 믿을 수 없었고 증인도 없었으며 박선희는 모든 걸 계획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왔지만 회의적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 성분 분석은 해주겠다고 했고, 박선희를 찾아보겠다고 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며느리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대요. 엄청난 고용량으로요. 그리고 다른 성분도 있는데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불법 약물이래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고 숨이 막혔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선희가 저한테 한 달 넘게 수면제와 불법 약물을 먹였다는 겁니다. 제 기억을 지우고 제 판단력을 흐리고
저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박선희가 다른 피해자들도 있대요. 경찰이 조사했는데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노인분들을 속였대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배신을 당했으며, 같은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으며,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경찰은 박선희를 추적했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노인을 속이려던 순간에요.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박선희 잡혔어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고, 동시에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가 달려와 저를 안아줬고, 저는 그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으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일주일 후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숨이 가빠 있었으며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박선희가 조직에 이런 일해요. 혼자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대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직, 혼자가 아니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으며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형사가 저를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으며 그 중 한 장이 바로 박선희의 얼굴이었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정순 씨,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고 며느리가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선희는 사실 가명입니다. 본명은 박미선이고요. 그녀는 사기 조직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 조직은 최소 3년 전부터 활동해왔고 수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배우자를 잃은 노인을 타깃으로 삼아 요양보호사로 접근한 뒤 신뢰를 쌓고 약물을 투여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다음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한 거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2명입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2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22명의 노인들이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배신을 당했고, 똑같은 절망을 느꼈으며, 똑같은 무력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재산을 잃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살, 2명이나 눈앞이 캄캄해졌고 숨이 막혔으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약했다면, 조금만 더 절망했다면, 저도 그렇게 됐을지 모릅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체계적입니다. 박선희 같은 실행범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뒤에는 기획자가 있습니다. 타깃을 선정하고
접근 방법을 계획하고 빼앗은 돈을 세탁하는 총책이 있어요. 우린 지금 그 총책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총책이. 아직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박선희가 협조하고 있어서 곧 밝혀질 겁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연락할 수 있나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실 피해자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도록요. 김정순 씨도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게요. 꼭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첫 피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 14명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22명 중에서 참석 가능한 사람만 온 겁니다. 나머지는 너무 아파서, 혹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고, 모두 지쳐 보였으며, 모두 상처받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도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고, 범인들을 모두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겪은 일을 말씀해 주세요. 한 할머니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박선희한테 4천만 원을 빼앗겼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매일 밤 약을 줬고 저는 먹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돈이 다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울었고 저도 눈물이 났으며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차례였습니다. 저는 정민수입니다. 6천만 원 당했습니다. 아내의 암 치료비였어요. 이제 치료 못 받아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자책했고 주먹으로 가슴을 쳤으며 통곡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고 그들이 악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 약을 먹었을까? 왜 통장을 숨기지 않았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피해 금액은 달랐지만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따뜻한 접근, 신뢰 구축, 약물 투여, 재산 탈취. 마치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고 치밀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경우는 박선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김영희였고 30대였어요. 근데 수법은 똑같더라고요. 형사가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조직원이 여러 명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실행범만 5명이에요. 박선희, 김영희, 최수진, 이미란, 한지영. 모두 가명이고 모두 같은 조직입니다. 5명. 5명의 악마들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속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을까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분노하고 있었고 울분을 토하고 있었으며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연대감이 생겼고 서로를 위로했으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우리 힘내요. 우리 살아남았잖아요. 네, 살아남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비록 재산을 잃었지만 살아 있습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순 씨 총책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네, 박선희의 진술과 계좌 추적으로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조직의 총책은 장두식이라는 40대 남성입니다. 전직 요양시설 원장이었고 이 사기 조직을 기획하고 운영한 인물입니다. 요양시설 원장,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노인을 착취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는 요양시설에서 일하면서 노인들의 취약점을 파악했고 그걸 이용해 사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실행범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켰으며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그 사람도 체포했나요? 네, 어제 체포했습니다. 곧 기소될 겁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모든 악마들이 잡혔구나.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의 소식을 전했고 며느리는 울었으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회복 과정을 나눴으며 재판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되고 있었고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언론에 나가는 게 어때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다른 노인들이 당하지 않도록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수치심을 극복하고 용기를 냈으며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희는 증언했습니다. 당한 일들을, 느낀 고통을, 간절한 호소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얼마나 악질적인지,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파괴적인지. 뉴스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격려가 넘쳤고 일부는 비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공감과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가 쏟아진 겁니다. 형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김정순 씨, 뉴스 본 사람들이 신고하고 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3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30건요? 네, 그리고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숨기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용기를 내니까 자기들도 말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우리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됐다니.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니. 며느리가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렸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피해자는 50명을 넘어섰고 피해 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했으며 조직원도 추가로 3명이 더 체포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였고 사회적 약자를 노린 악질적 착취였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제 다리는 떨렸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으며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무표정했으며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장두식과 다른 조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약물 분석 결과, 통장 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조직의 매뉴얼, 공범들의 자백,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정순입니다. 박선희에게 3천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녀를 집에 들였고 그녀가 주는 약을 먹었으며 그녀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저한테 약을 먹여 기억을 지우고 제 재산을 훔쳤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제 존엄성을 빼앗겼습니다. 말하면서 울었고 떨었으며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모두가 저를 바라봤으며 박선희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선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8년. 제 인생을 망가뜨린 죄가 고작 8년.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최소한 처벌은 받는구나. 그 악마가 감옥에 가는구나. 법정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으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사를 갔고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약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됐고 기억도 조금씩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믿게 됐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박선희에게 당한 다른 노인분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며 희망을 나눴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고 함께 회복하고 있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봤어? 나 살아남았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당신이 남긴 돈은 다 돌려받지 못했지만 내 삶은 되찾았어. 그걸로 충분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했고 아름다웠으며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거실로 걸어갔으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리고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제가 다시 제가 된 것 같았고, 제 삶을 되찾은 것 같았으며,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선희는 감옥에 있고,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갇혀 있고, 저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고 따뜻했으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감사했으며 이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더 강하게, 더 용감하게, 더 당당하게. 저는 살아남았고 이겨냈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